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도 두 가지 사연 준비되어 있으니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오늘의 사연도 함께 시작해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잊지 말아주세요. 안녕하세요. 40대의 여자 인사드립니다. 저는 30대 초부터 40대 초까지 남편과 결혼 생활을 잘 하고 있었던 사람인데요. 하지만 돌을 지나친 시어머니의 아들 사랑으로 인해 이번에 돌싱으로 돌아왔어요. 사람이 어쩜 그렇게 아들만 챙길 수 있는지 며느리였던 저는 거의 찬밥 침새나 다름이 없었거든요. 억울하긴 해도 옛날 분이시니 이해를 해야 했지만 그게 도를 지나치기도 했고 나중에는 남편마저 저를 뒤통수 치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겪은 수모를 이야기하면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많지만 간단하게 추려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사실 결혼 생활이라는 게 두 사람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 가정의 만남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혹시라도 저처럼 아들 사랑이 극심한 시어머니로 힘드시다면 제 사연에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제가 참으면 될 줄 알았지만 그걸로 끝날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평소 저는 불같은 사랑을 해오던 사람이었는데요. 이 사람이 좋으면 그대로 직진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남편이랑도 연애 기간이 길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혼 자체를 생각해 본 적도 없었고 연애만 꾸준히 해오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때는 딱 제 이상형에 가까운 사람이라서 계속 쫓아다니게 되고 나중에는 고백까지 했는데 남편은 그 당시에 오히려 제 마음이 부담스러웠다고 했어요. 물론 저 같아도 과하게 들이댄다면 부담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도 어느 정도 고백을 해보다가 안 되면 빨리 포기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번에도 남편이 안 받아주면 더 이상 앞으로 보이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었는데 마지막으로 남편에게 고백한 날 저를 받아주더라고요. 무작정 직진하는 것도 좋진 않지만 이 사람이다 싶으면 저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편이에요. 저는 빨리 사랑에 빠지는 만큼 씻는 속도도 다른 사람들보다 빠른 편에 속하는데요. 하지만 남편을 만났을 때는 달랐어요. 뭔가 이 사람이랑은 결혼까지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짧을 줄 알았던 연애 기간이 길어지고 3, 4년 정도 만나면서 이제는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먼저 프로포즈를 했는데요. 그 당시 저는 직장을 다니고 있었고 남편은 취중생이었는데 그런 건 제게 결혼을 미룰 사유가 되진 않았거든요. 돈을 제가 벌고 있으니 남편도 취업만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남편은 오히려 저에게 그런 점이 미안해서 지금은 못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도 결혼이라는 게 강요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남편이 하자는 대로 하고 기다려주기로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남편이 취업이 잘 되지 않았고 결혼을 계속 미루기에는 제 시간이 너무 아까웠어요. 그러다가 결혼을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생각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결혼하고 싶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만남에서는 시간 싸움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남편에게 직격탄으로 이야기했죠. 솔직히 지금까지 기다린 시간도 있고 난 올해 결혼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어렵다면 우리 관계 다시 생각해보자. 이번에 서류 발표면 나면 될 것 같은데 결혼을 그렇게 서두르는 이유가 있어? 당신과 미래를 그려가는 사람인데 당연히 결혼하고 싶지 않겠어? 당신의 미래를 그렸을 때 내가 없으면 이 관계 정리하는 게 나에 대한 배려야. 하지만 나는 지금 이 관계도 좋다고 생각해. 꼭 결혼만이 답이 아니잖아. 법적 보호자도 될 수 없고 연애만 하기에는 우리 나이도 적은 편이 아니잖아. 나도 좀 더 생각해 볼 테니까 이번에는 진지하게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 그렇게 연애 시절에 남편과 이야기를 나누었고 이때를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했는지 그 다음 달에 저에게 프로포즈를 했어요. 당연히 날아갈 듯이 기뻤고 그 사람과 함께라면 돈을 적게 벌든 많이 벌든 상관도 없었고 잘 살기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뿐이었거든요. 아마 이건 제가 충분히 남편을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해서 가능했던 일 같기도 해요. 벌이도 벌이지만 직장을 다니면서 하고 있던 사업이 그만큼 커지고 있던 차였거든요. 남편은 이 사실을 나중에 알았지만 그냥 제 벌이가 많다는 것만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결혼 준비를 시작했고 당시 모아둔 돈이 없었던 남편은 어머님께서 지원해주신 3천만 원을 들고 왔어요. 저는 어느 정도 여윳돈을 모아두었기 때문에 아파트 한 채를 하기로 했는데요. 문제는 제가 처음으로 시어머니께 인사를 드리러 간 날 생겼어요. 어머님, 음식이 입맛에 안 맞으세요? 예, 여기는 음식 가짓수가 생각보다 없구나.
비싼 곳이라서 기대했는데 아쉽구나. 아, 죄송해요. 다음부터는 더 신경 써볼게요. 그래, 결혼은 언제쯤 생각한다고? 올해 12월에 올리려고 해요. 어머니께서 3천만 원 지원해 주신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제 명의 아파트에서 혼수하고 결혼식 비용으로 쓰면 될 것 같아요. 뭐? 집에 와서 우리의 기를 얼마나 죽이려고 그래?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기를 죽이다뇨. 그렇다고 저희가 길바닥에서 신혼생활을 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어디서 꼬박꼬박 말대꾸야. 집은 우리 집에서 시작하면 되지. 뭘 다시 구하니? 시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을 듣고 황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집을 해가는데 본인 아들의 길을 죽일 그거로 생각하실 줄은 몰랐거든요. 옛날 분이시라는 것은 저도 알고 있었지만 그런 말을 막상 들으니까 기분이 좋지 않더라고요. 당연히 포정 관리는 되지 않았고 남편이 중간에 중재해주긴 했지만 썩 달갑진 않았어요. 그렇다고 이 결혼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봐야 하나 싶었는데 어른들은 아들 생각하면 그럴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더 이해가 안 갔어요. 돈을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집을 구해서 결혼하려고 한다는데 본인의 집으로 오지 않는다는 것에 기분이 많이 상해 있으시더라고요. 자기야, 엄마가 한 말은 너무 신경 쓰지 마. 내가 다시 잘 이야기해볼게. 예전부터 나를 너무 아끼셔서 그런 거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말씀이 너무 지나치신 거 아니야? 내가 집 해간다고 당신 무시하는 것도 아닌데. 우리 엄마로서는 아들이 집을 해가야 하는데 준비가 된 게 없으니까 친정에 기 눌려서 살 거라고 그래서 그 생각하신 것 같아. 잘 모르겠다. 어머님이 계속 저렇게 세게 나오시면 더 힘들어질 것 같은데. 내가 중간 역할 잘 해줄 테니까 당신도 너무 신경 쓰지 마.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삐걱거리긴 했지만 곧이어 어머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사과를 먼저 해주셨어요. 뭐 어른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생각으로 그냥 넘어갔어요. 이때 제대로 잡았어야 했는데 나이가 드신 분들이라면 저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넘긴 것을 나중에는 후회하게 되더라고요. 어머님의 사과도 받았지만 남편 스스로 중간에서 잘하겠다고 했으니 그걸 믿었었는데요. 나중에는 일이 터지더라고요.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상견례 때도 혹시 그런 이야기를 하시진 않을까 걱정되었는데 오히려 그때는 예의를 차리시고 제 칭찬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심지어 그 식당은 음식이 별로라고 했던 곳인데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다들 식당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고생하셨어요. 음식은 입에 맞으시나요? 이렇게 맛있는 음식은 처음 먹어보네요. 처음에는 음식 메뉴가 별로셨었나 봐요. 다행이네요. 내가 그랬었나? 아휴, 그나저나 지우를 정말 바르게 키우셨네요. 처음 왔을 때와 다른 메뉴를 드셔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일부러 그런 것인지 모르겠지만 상견례 때는 오히려 분위기가 좋았어요. 그래서 저도 딱히 태클을 걸고 싶진 않아서 좋은 분위기 속에서 마무리하게 되었죠. 그리고 절차대로 진행하는데 결혼을 하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일 줄 몰랐거든요. 이것저것 챙겨야 할 것들도 많고 예물과 예단 같은 것도 해야 하니까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들어가는 돈도 생각보다 많았고요. 하지만 그런 건 다 괜찮았어요. 오히려 남편이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정보도 잘 찾아주었거든요. 물론 결혼을 준비하는 중에 취직하진 못했지만 그래도 저는 괜찮아요. 남편은 카드를 쓰는 게 미안하다고 하긴 했지만 그 정도 지원은 해줄 수 있었거든요. 취업하는데 너무 신경 안 써도 돼. 나중에 좋은 자리 있으면 그때 해도 늦지 않아. 그래도 계속 일하는 여보 돈만 사용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미안하기도 하고. 괜찮아. 나중에 취업하면 그때는 여보가 맛있는 거 많이 사주면 되지.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안 좋으니까 쉬엄쉬엄 해. 내가 그래도 집안일 하나는 정말 잘하잖아. 여보 집에 왔을 때 신경 안 쓰이도록 꼼꼼하게 할게. 오히려 처음에는 남편의 가정적인 점이 좋더라고요. 집에 들어가면 따뜻한 밥, 그리고 깔끔한 집안이 되어 있으니 사실 이렇게만 살아도 되겠다는 생각이었어요. 집도 작은 편이 아닌데 구석구석 어찌나 잘 정돈을 해두는지 새삼 남편이 청소나 빨래 같은 것을 잘한다고 느끼고 있었죠. 이거 당신이 다 이렇게 해놓은 거야? 진짜 대단하다. 오늘 하루 종일 고생 많았어. 아니야, 밖에서 일하는 당신이 더 힘들 텐데 이 정도쯤은 아무것도 아니지. 집안일 하는 것도 얼마나 힘든데 진짜 고생했어. 서로를 격려하며 지내다 보니 자연스럽게 남편은 전업으로 집안일을 맡아서 하고 저는 직장을 다니면서 평화롭게 지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한 번은 어머님께서 저희 신혼집에 오셨는데 집에서 집안일을 하는 남편을 보고 나서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아니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이게 집회였다고 집안일을 다 남편 시키고 있어. 얘 당장 그 앞치마 벗어라. 엄마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그리고 나는 회사도 안 다니는데 이런 거라도 해야지. 집회였다고 지금 우리 아들 무시하는 거니? 얘가 얼마나 똑똑하고 또 얼마나 착한 앤데 지금까지 너한테 당하고 살았겠어.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각자 해야 할 일 하면서 잘 살고 있고요. 어머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거 아니에요. 다 필요 없고 태연이 너는 당장 집안일 그만두고 바로 일 구해라. 집안일은 여자가 해야지. 이런 걸 남편한테 시키고 있어. 네, 저희 집에 오셨던 시어머니께서 남편이 집안일을 하는 모습을 보고 기겁하며 당장 그만두라며 저에게 이럴 줄 알았다며 삿대질까지 하시면서 이야기하셨어요. 사실 뭐라고 잔소리를 하실 것 같긴 했지만 그렇게까지 뭐라고 하실 줄은 몰랐네요. 그날은 화를 내며 집으로 돌아가셨고 앞으로 절대 남편에게 집안일을 맡기지 말라고까지 하셨어요. 제가 하거나 아니면 사람을 불러서 시키라며 본인의 아들을 하녀 부리듯이 부리는 건 아닌 것 같다고 말이죠. 여러분들은 제가 너무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제가 집안일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용돈도 주고 전반적인 재정관리도 하면서 고정지출도 제가 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도 말씀을 안 하시면서 저에게는 오히려 돈을 그 정도 벌면 본인 아들이 좀 더 편하게 살아도 되지 않겠냐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니의 아들 사랑은 끝이 없었고 남편도 이때는 오히려 제 편을 들어주며 어머니께 반박하는 걸 보니 중간 역할은 잘 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머니는 항상 자기 편만 들고 힘들게 일하는 며느리는 안 보이시나 봐. 내가 자기 집안일 시킨다고 언제 하다한 적 있어? 기분 너무 나쁘다. 당연히 자기가 더 고생하고 있지. 내가 미안해. 엄마가 올 때마다 저러니까 나도 힘드네. 당분간 집에 오시지 말라고 했어. 오시지 말라고까지? 그렇게까진 말 안 해도 되는데. 이럴 땐 나도 강하게 나가야지. 자꾸 받아주면 안 돼. 남편도 스스로 중간 역할을 잘해야 한다고 이야기했고 오히려 그렇게 말해주는 게 고마웠어요. 보통은 엄마 편을 들면서 말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남편에게 더 고마웠던 것 같아요. 그 뒤로는 정말 시어머니께서 저희 집에는 오시지 않으셨고 평화로운 삶을 이어갈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제 예상과는 다르게 결혼한 지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취업 준비를 안 하는 것은 물론 오히려 큰 소리를 치며 본인이 집안일을 하고 있지 않냐며 계속 이렇게 살 거라고 말이죠. 취업은 언제쯤 할 생각이야? 이제 슬슬 해야 되지 않아? 지금도 우리 잘 지내고 있는 거 아니야? 굳이 내가 일 안 해도 된다면서. 그렇긴 하지만 가고 싶다고 했던 회사 공고가 있어서 말해본 거야. 나 앞으로 계속 집안일 하면서 살래. 이게 나한테 맞는 것 같아. 근데 제가 이런 말을 괜히 했던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집안일도 열심히 하고 또 쓰레기도 제대로 버리면서 역할을 제대로 해주었거든요. 근데 어머니의 방문이 뜸해지고 난 뒤로는 오히려 소홀해지기 시작했어요. 사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처음부터 크게 신경이 쓰였던 것은 아니었는데요. 오히려 쉬면서 하는 것이 저는 더 좋아 보였는데 갈수록 집안 관리가 전혀 안 되었어요. 그래서 면접이라도 보러 다니는 건가 취업 준비하긴 하는 건가 싶어서 이야기를 했던 것이었거든요. 제 예상과는 다르게 남편의 하루 패턴은 일어나서 밥 먹고 그 뒤로는 컴퓨터만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 같더라고요. 컴퓨터도 필요하다고 해서 사준 거였는데 그 뒤로 계속 게임만 하면서 시간을 보내니까 이대로 둘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꺼내온 것인데 계속 이렇게 살 거라고 하니까 적어도 집안일은 잘해주라고 이야기하니까 본인을 가정부로만 보는 것이냐며 이야기를 했어요. 갈수록 기가 막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힘들게 일하고 들어오면 널브러져 있는 설거지와 쓰레기들도 있었어요. 처음에는 이해했죠. 그동안 집안일을 하느라 힘들었을 거라는 생각은 했지만 이건 도가 지나치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게다가 갈수록 집은 개판이 되었고 갈수록 남편의 뻔뻔한 행동을 지켜볼 수만은 없었는데요. 집에서 쉬고 있다면 적어도 집안일을 잘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제 생각과는 다르게 남편은 더욱 심해졌어요. 제가 집에 와서 조금이라도 집안일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은 물론 나중에는 본인도 준비하는 게 있는데 어떻게 집안일만 하냐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앞뒤가 맞지 않는 말들만 해대니까 저도 모르게 화가 났고 남편에게 그럴 거면 제대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생활비를 내든지 아니면 집안일이라도 제대로 해달라고 말을 했어요. 하지만 그 말이 기분 나빴는지 남편은 그 뒤로도 저를 무시하면서 오히려 집안일을 더 만드는 것 같더라고요. 더 이상 참지 못했던 저는 그동안 남편에게 주었던 카드를 한도를 지정해버렸고 더 이상 쓰지 못하도록 금전적으로 제가 제한을 할 수 있는 건 다 했던 것 같아요. 사용하고 있었던 카드를 진정시키고 나니 남편에게 전화가 왔는데요. 내가 살 게 있는데 카드가 안 돼서 정지라고 하는데 혹시 자기가 정지시킨 거야? 얼마 전에도 용돈으로 챙겨줬고 그렇게까지 많은 돈이 필요하진 않은 것 같아서 카드 하나 줄이는 게 낫다는 생각에 정지시킨 거야. 미리 말해줬는데 기억 안 나? 언제 얘기했는데 갑자기 쓰던 돈을 그렇게 줄이면 나는 앞으로 어떻게 생활하라는 거야. 1년 동안 내가 지원해준 게 얼만데. 그리고 집안일을 하기 싫으면 직장을 다니면 되잖아. 아직도 그 얘기야?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 치사하게 나온다. 남편은 저에게 따지듯 이야기했고 제가 카드를 정지하겠다고 말한 부분에 있어서는 기억을 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것도 그럴만한 게 아무래도 남편은 게임하고 있을 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집중을 못한 것 같더라고요. 참을 만큼 참았던 저는 제가 봐줄 이유를 느끼지 못하고 정지시켜둔 채로 생활했어요. 그러다 남편이 심각성을 느꼈는지 그 뒤로는 집안일도 열심히 하더라고요. 저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도 하면서 제발 카드만은 풀어달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 제가 카드를 정지시키려고 했던 이유 중 하나는 남편의 씀씀이 때문이었는데요. 제가 용돈을 안 챙겨주는 게 아니라서 그런지 카드값이 생각보다 많이 나온다고 느껴지더라고요. 이번 달 카드값은 왜 이렇게 많이 나온 거야? 아, 이번 달에 내가 나갈 돈이 꽤 있었어. 미리 말해줄걸. 미안해. 그런 게 있으면 미리 말해줘야지. 한두 푼도 아니던데? 미안. 내가 집에만 있으려니까 답답하기도 해서 그래서 그랬어. 일단은 알겠어. 조금만 줄여서 써줘. 그럴게. 걱정하지 마. 내가 집에만 있는데 뭘 더 쓰겠어. 이번이 끝이야. 카드 명세를 살펴보면 항상 배달 음식을 먹거나 혹은 밖에 나가서 친구들과 시간을 보낼 때도 제 카드를 쓴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제가 벌이가 좋다고 해도 매번 배달 음식에 친구들과는 한우를 먹으면서 지내는 남편을 보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사실 남편이랑 이런저런 대화를 하면서 금전적인 부분에서도 조율을 했던 것이 있었는데 이미 넘어간 지 오래였어요. 쓰다 보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넘어가다 보니 결국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인데요. 집에 있는 사람이 돈은 어찌나 많이 필요한지 갈수록 집안일은 소홀히 하고 게임에 빠지는 모습을 보니 한편으로는 이 사람과의 미래가 더 걱정되더라고요. 좋은 대학 나와서 취업을 잘할 수 있을 줄 알았지만 저와 결혼한 뒤로는 취업 활동이 전혀 없었어요. 물론 준비한다고 하고 저에게 이력서를 보여주는 등 자기소개서도 확인받으려고 하는 걸 보니 의지는 있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남편은 의지만 있을 뿐 그 뒤로는 무언가를 실천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면접도 한두 번 보더니 잘 안 된다면서 오히려 가는 길이 더 스트레스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부터 면접을 안 봤거든요. 스트레스 받는다고 하니까 따로 신경을 쓰지 않았지만 남편이 집안일을 잘해주고 씀씀이만 줄인다면 사실 전업으로 남편이 있어도 괜찮았기 때문에 그때 당시만 해도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남편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다르게 씀씀이도 커지고 점점 갈수록 나태로워지는 게 느껴져서 결국에는 이런 조치를 취한 것이었어요. 시어머니께서도 그동안 집안일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니 용돈을 받고 생활한다고 말하니 그 뒤로는 그래도 여자가 해야 한다고 하시긴 했지만 남편이 어떻게 얘기했는지 그 뒤로는 별 말씀하시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시어머니에 대한 스트레스가 그렇게 심하진 않았었는데요. 남편에게서 스트레스가 되는 부분이 생기다 보니 저도 모르게 제가 이러려고 결혼했나 싶더라고요. 보통은 이런 경우가 반대인 일이 많은데 저는 이상하게 남편이 돈을 벌지 못하고 또 씀씀이도 커서 금전적으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자존감을 낮아지게 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동안 참고 있었던 부분이었거든요. 하지만 한 번은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아서 이번에 말을 했다가 오히려 무시당해서 그 뒤로는 카드를 아예 정지시킨 것이었어요. 남편은 그 사실을 알고 저에게 전화를 했던 것이고요.
처음에는 카드를 정지시켰을 때 오히려 저에게 뭐라고 하면서 자신만만하게 나오더니 나중에는 돈이 떨어지는 게 느껴졌는지 저에게 다시 아부를 떨기 시작했어요. 여보, 내가 정말 반성하면서 살게. 내가 그동안 미쳤었나 봐. 당신 고생하는 거 뻔히 아는데 나도 취업 준비하다 보니까 스트레스 받아서 괜히 여보한테 화풀이 했어. 힘들면 굳이 회사 안 다녀도 된다고 전부터 이야기했잖아. 적어도 집안일 열심히 해주고 식비나 나가는 비용 줄여준다면 전업으로 있어도 상관없어. 하는 일도 잘 되고 있으니까 딱히 걱정할 수준도 아니고. 근데 요즘 들어서 카드 많이 쓰니까 나도 예상치 못한 지출은 피하기 어려워. 앞으로 내가 조심할게. 너무 당연하게 여보 돈을 썼던 것 같아. 미안해. 남편의 진심 어린 사과를 듣고 나서는 실제로 청소를 열심히 하던 대로 돌아가서 전체적으로 집안일을 깔끔하게 하고 있었는데요. 나중에는 요리에도 취미를 붙여서 열심히 요리도 해주더라고요. 이런 모습을 보면 그동안 서운했던 감정들이 싹 사라지는데 문제는 시어머니였어요. 저희 집에 식사하러 오셨을 때 자연스럽게 남편이 물도 떠주고 반찬을 세팅하니까 그때부터 표정이 안 좋으셨어요. 너 아직도 집안일하고 있니? 엄마가 취업하라고 했잖아. 언제까지 남자가 부엌에 어슬렁거리면서 살 거야? 그래도 어떡해. 우리 여보가 힘든데 내가 해줘야지. 얘, 네가 퇴근하고 와서 하면 되지. 하나뿐인 남편을 그렇게 부려먹어도 되는 거니? 우리 아들 이러려고 내가 장가 보낸 거 아니다. 네가 집해 온다고 했을 때부터 알아봤어야 했는데 결국에는 내 아들만 고생하면서 살고 있잖니? 어머니, 저번부터 말씀을 너무 심하게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그렇다고 태훈 씨한테 부족하게 해줬던 건 한 번도 없어요. 예전부터 남자는 부엌에 들어오면 안 된다는 이야기 있는데 못 들어봤니? 여자들이 집안일을 해야 가정이 화목한 거야. 남편이 집안일 해도 저희는 행복하게 잘 지내고요. 오히려 취업 때문에 태훈 씨가 스트레스 받는 것 같아서 오히려 전업으로 생활해도 된다고 한 거예요. 밖에서 일하고 들어오면 저도 힘들어요, 어머니. 아예 안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분담해서 하고 있어요. 맞아. 내가 하는 건데 왜 엄마가 와서 난리야. 앞으로 얘한테 어떠한 얘기도 하지 마. 내가 좋아서 선택한 일이야. 시어머니 앞에서 제 편을 들어주는 남편에게 고마운 마음도 있었고 한편으로는 제가 그동안 남편에 대해 오해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 뒤로도 시어머니의 문자나 전화 테라가 이어지면서 생활에 지장이 갈 정도로 힘들어지기 시작했는데요. 매번 연락이 오면 하시는 말씀은 똑같았어요. 본인의 아들은 집안일을 하려고 장가를 보낸 게 아니기 때문에 집안일은 제가 맡아서 해주었으면 한다고 말이죠. 사실 남편이 그동안 저에게 잘못한 부분은 있었지만 다시 제대로 자리를 잡고 남편은 전업으로 저는 일터에서 열심히 생활하다 보니 그 뒤로는 따로 트러블이 날 만한 일이 없었어요. 어머니께서도 이 부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갈수록 더 저에게 스트레스를 주시더라고요. 하지만 이 부분을 어머니께서 한번 포기를 할 만한 일이 있었는데요. 아직도 태훈이가 집안일하고 있니? 내 말이 말 같지 않은 것 같구나. 어머니, 그렇게 태훈 씨가 집안일 하는 게 싫으시다면 제가 그냥 일을 내려놓고 전업생활 할게요. 잘 다니고 있는 직장을 왜 그만둬? 그럼 달마다 나가는 돈은 어쩌고? 그건 태훈 씨가 이제 알아서 해야 할 문제인 거죠. 가장 역할을 그동안 제가 해왔으니 남편이 이제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저도 이제 쉬면서 집안일 하고 어머님이 원하시는 대로 아들 떠받들면서 살게요. 내가 언제 일까지 그만두고 아들 떠받들면서 살라고 했니? 집안일에 네가 했으면 좋겠다는 거지. 일 때문에 바쁜데 어떻게 세밀하게 신경을 써요. 집안일 하려면 그만두고 잔업하는 게 낫죠. 요즘 애들은 일도 다니고 집안일도 다 한다던데 너는 그게 안 되니? 네, 어머니. 저는 그게 안 될 것 같네요. 한번 시어머니에게 직격탄으로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는 더 이상 저에게 무리한 부탁을 하진 않으셨어요. 물론 집에 오셔서 한숨을 쉬시긴 했지만 전처럼 잔소리하는 일이 줄어들어서 좋더라고요. 사실 제가 전업하지 않는 이유는 일이 바빠진 것도 있지만 남편이 하는 것도 생각보다 일을 잘하다 보니까 맡기게 된 것이었는데요. 고정지출도 다 제가 내고 있고 무엇보다 양가 부모님 용돈을 드리고 있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해서 남편도 고마워하고 있던 부분이었어요. 그리고 남편이 초반에만 삐걱거렸지 이제는 저에게 잘해주고 또 중간 역할을 잘해주다 보니까 평화롭게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너무 소홀하게 남편을 관리했던 걸까요? 카드 명세서를 보던 중 골프장에 갔던 이력이 있어 물어보니 취미로 시작했다더라고요.
요리학원도 얼마 전에 다니기 시작했는데 취미까지 늘리는 것을 뭐라고 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갈수록 집을 비우는 시간이 늘어났고 특히 주말만 되면 같이 운동하는 사람끼리 저녁을 먹는다면서 제가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게 많아지더라고요. 이때 여자의 촉이라고 해야 할까요? 초반에는 오히려 남편이 이런저런 활동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것 같고 집에만 있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했는데 외출이 잦아지니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어 그때부터는 블랙박스부터 남편 휴대전화까지 살펴봤어요. 아니나 다를까 다른 사람과 바람이 났더라고요. 저를 ATM기 취급하면서 그 여자와 나눈 대화를 보며 이를 갈고 어떻게 복수해야 할지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보기로 했어요. 감정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지만 제가 대문자 T라서 그런지 그 상황에서도 어떻게 하면 이 사람과 잘 끊어낼 수 있을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런 생각도 들지 않고 화가 나다 보니 바로 이걸 따지고 싶었는데 그렇게 되면 제가 오히려 불리해질 것 같아 마음을 가다듬고 그 뒤로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증거를 모아두는 것부터 시작해서 변호사에게 상담받으러 가기도 했어요. 하지만 사람 마음이라는 게 한 번에 끊어내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거잖아요. 저도 모르게 기회를 한 번 더 줘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문제 말고는 저에게 너무 잘해주던 사람이었고 또 이런 부분을 제가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스스로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이 저를 어리석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특히 바람은 더욱이요. 하지만 생각해보면 몇 년 동안 같이 산 사람을 하루아침에 정리한다는 게 더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불륜에 대한 내용을 봤을 때 충격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사람의 진심이 아닐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어쩌면 제가 그 사람을 더 잡고 싶어서 그렇게 생각한 걸 수도 있겠네요. 어떻게 보면 정말 부질없는 짓이었지만 그때 당시에는 한 번이라도 남편이 저를 위해서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그 생활을 정리한다면 모든 것이 괜찮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제가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었는데요. 그동안 당신 주말에 친구 만난다면서 나갈 때 어디 갔는지 다 알고 있어. 그게 무슨 소리야? 나는 사람들이랑 같이 식사하는 자리에 참여한 거밖에 없어. 나한테 지금 다 증거가 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고백하면 한 번은 용서해 줄게. 뭐든 다 용서해 준다고? 내가 아무런 정보도 없이 당신한테 괜히 이런 얘기 할 것 같아? 몇 년 동안 같이 살아봤으면 알 거 아니야. 내가 정말 잘못했어.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관계 아니야. 어떤 걸 봤는진 모르겠지만 진심 아니야. 믿어줘. 솔직하게 말하면 봐준다는 말을 듣고 바로 실토하는 남편을 보며 기가 차기도 했지만 그때 당시에 저는 그 사람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니 한 번의 불장난이라고 생각하기로 했어요. 이제 와서 보면 정말 멍청했던 생각이었죠. 그렇게 남편을 봐주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건은 한 번 더 터지고 말았습니다. 너는 요즘 애들 같지 않게 일에만 집중하면서 사니? 남편이 저렇게 밖에 나돌아다니는 거 아니냐?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제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것밖에 없어요. 여자는 말이다. 집에서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남편의 행실이 달라지는 거야. 네가 그렇게 하니까 결국은 태훈이가 밖에 나가서 참한 여자 만나고 있는 이유가 있지 않겠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엄마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전에 내가 정리 다 했다고 얘기했잖아. 지금은 이 사람밖에 없다고. 너도 정신 차려라. 일밖에 모르는 년이 뭐가 그렇게 좋다고 그러는 거야. 엄마는 걔가 훨씬 낫다. 어머니, 지금 제 앞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건 정말 아니죠. 어떻게 저를 보시면 그렇게 만만하게 대하실 수가 있어요? 이게 봐줬더니 계속 기어오르기나 하고 내가 있는 곳에서도 이러는데 시험이 없는 곳에서는 남편을 얼마나 갈구겠어? 그건 바로 시어머니께서도 이 사실을 알고 계셨던 것인데요. 심지어 식사 자리에 그 여자와 저를 비교하시는 것을 듣고 나선 도저히 결혼 생활을 이어나가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사실 남편이 실토한 뒤로는 골프도 끊고 지원해주던 것을 해주지 않고 오히려 집안일에만 집중을 하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외출하는 일도 줄어들어서 안심하고 있었는데 정리한 것이 아니라 제가 일하고 있는 틈을 타서 계속해서 만나고 있었고 심지어 시어머니께도 저 몰래 그 여자를 만나면서 바람 피우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식사 자리에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고 뺨까지 맞은 제가 더 이상 참을 수는 없었는데요.
그렇게 귀하시면 품에 안고 사시지 왜 장가를 보내셨어요? 저도 이런 남편 필요 없습니다. 그동안 잘해주고 저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 모습 보고 한번 봐줬던 거지. 계속해서 바람피는 놈 제가 왜 데리고 살아야 하죠? 그것도 식충이 같은 놈을? 너 지금 말 다 했니? 식충이라고? 내 아들이 어딜 봐서 식충이야? 너 같은 계집애 때문에 기죽어서 사는데. 태훈아, 당장 이혼해라. 네가 그동안 집안일 했던 거 다 법정에서 보상받고 재산 분할도 제대로 해. 재산 분할을 하라고요? 남편이 기여했던 부분도 없고 무엇보다 저희 혼인신고 하지 않고 살고 있는데 그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절대 못 주죠. 제가 누구 좋으라고 그런 걸 다 넘겨주겠어요. 엄마, 그만해요. 이게 뭐하는 짓이에요. 자기야, 내 말 들어봐. 나 진짜 다 정리했고 당신밖에 없는 거 알잖아. 둘이서 나를 속였는데 그 말을 내가 어떻게 믿어. 당신도 똑같아. 제발 내 말 좀 들어줘. 당신한테만 진심이었어. 그 사람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다고. 그렇게 자신을 믿어달라는 남편을 뒤로하고 저는 이 결혼 생활의 끝을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바로 정리를 시작했어요. 아무래도 한번 바람피운 사람을 봐준다는 건 맞지 않는 것이기도 하고요. 시어머니께서 저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제가 남편을 다시 받아줄 생각이 없어지더라고요. 이미 상처를 받을 대로 받았던 저는 더 이상 관계를 지속할 마음도 사라지니 그때부터는 처음 남편의 불륜을 발견했을 때처럼 냉정하게 상황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 대화를 끝으로 시어머니께서는 황급히 집으로 가셨고 남편은 저에게 계속 빌고 있던 상황이었는데요. 혹시라도 흔들리진 않을까 걱정이 되긴 했지만 오히려 저는 마음을 다잡고 남편을 내칠 수 있었어요. 그동안 내가 줬던 생활비 내놓던가 계속 그렇게 해봐. 난 끝까지 가볼 테니까. 내가 잘못했어. 정리하려고 했단 말이야. 근데 그 여자가 나를 협박하는 바람에 내가 그동안 당신 몰래 잠깐 만났었어. 어떤 약점이길래 내가 정리하라고 했을 때 정리를 못했을까? 바람보다 더 심한 게 있는 거야? 사실 내가 돈을 조금 빌린 것도 있고 조금씩 갚아나가고 있는데 그 여자가 안 만나주면 한꺼번에 돈 이자 쳐서 받을 거라고 하잖아. 도저히 거부할 수가 없었어. 남편의 이야기를 듣고는 저는 더 어이가 없었는데요. 그동안 제가 주는 생활비는 어디다 썼는지 그 여자에게 돈까지 빌렸더라고요. 제가 봤던 대화 내용 중에는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을 했던 게 없다 보니 그런 문제가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하지만 제가 그걸 더 신경 쓸 이유는 없었죠.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하면 되는 문제고 이 집에서 좋게 나가고 싶으면 소송이든 뭐든 다 포기하고 그냥 몸만 나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내가 그동안 당신 편하라고 집안일 해준 건 생각도 안 하는 거야? 적어도 혼자 살 수 있는 금전적인 지원은 해줘야지. 내가 누구 때문에 지금 경력단절로 이러고 있는데. 당신 정말 웃긴다. 먼저 전업하고 싶다고 말한 건 기억도 안 나나 본데. 그리고 내가 당신한테 부족하게 했던 적 있어? 일하고 싶으면 취업하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줬는데도 안 한 건 당신이잖아. 그건 당신이 나한테 그럴 거면 전업을 하라고 해서 그런 거잖아. 적어도 취업에 집중할 수 있게는 해줘야지. 내가 은행 가서 당신한테 보내준 돈이야. 그 돈 X만 봐도 몇 년 동안 당신이 회사 들어가면 받을 수 있는, 아니지, 그보다 더 많은 돈을 보내줬는데. 뭐? 이건 모두 생활비가 포함된 거잖아. 나 혼자 쓸 수 있는 돈은 적었다고. 남편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니 더 어이가 없었어요. 적어도 개인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을 300만 원 정도는 줬던 것 같은데 그건 다 어디다 쓰고 이제 와서 본인은 생활비로 허덕이면서 살았다는 듯이 말하는 걸 보니 더 이상 참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될까 고민을 하다 통장을 정리하던 중 시어머니께 들어갔던 돈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제 통장에서 그동안 얼마나 많이 빼갔는지 거의 생활비만큼이나 매달 나가고 있더라고요. 그 통장은 제가 남편에게 쓰라고 줬던 통장이었는데 제 명의로 되어 있거든요. 필요할 때 사용하라고 준 건 맞지만 저와 상의도 없이 어머니께 많은 걸 해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뒤로는 통장부터 비밀번호를 바꾸고 또 어머니께 들어갔던 돈을 남편에게 청구하기로 했어요. 그동안 제가 해주었던 모든 것들을 차단하고 나니까 시어머니께서도 그제서야 저한테 전화를 해서 사과를 하셨는데요. 얘야, 그동안 내가 섭섭하게 해서 미안하구나. 난 태훈이가 그런 줄도 모르고 계속 너만 타박했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사과하마. 아니요, 사과 안 하셔도 됩니다. 이미 끝난 사이고 앞으로 볼 일 없을 테니까요. 그리고 제가 모르는 사이에 남편이 돈을 많이 썼더라고요.
어머님 집에 있는 소파, TV 다 제 돈으로 샀던데 그대로 청구할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그걸 너가 왜 청구하니? 그건 우리 태훈이가 날 위해서 해준 것들인데. 효도를 제 돈으로 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태훈 씨 앞으로 다 청구할 예정이니까 아들 위해서라면 지금부터라도 처분하셔서 조금이라도 돈 남겨두시는 게 좋을 거예요. 어쨌든 제 허락 없이 돈을 쓴 거니까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니? 어쨌든 남편인데 그렇게 모지게 할 필요는 없잖니. 아줌마가 그렇게 감싸던 자식 그대로 데려가시면 되고요. 앞으로 연락할 일 없을 테니 전화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 뒤로는 남편의 연락을 무시하고 그대로 집 밖에 짐을 빼두었는데요. 한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저에게 전화를 해서 경찰을 부르니 바로 사라졌어요. 저는 통장 정리를 하면서 그동안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송금했던 내역들을 보내고 다시 입금하라고 이야기를 했죠.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내가 이 많은 돈을 어떻게 내? 그동안 네가 어머님께 송금했던 내역이야. 그리고 내가 마지막 정으로 너랑 연락했던 걔집은 건들지 않을게. 어떻게 보면 걔도 피해자잖아. 너 같은 인간이랑 같이 살아야 하니까. 내가 정리한 지 오래라고 얘기했잖아. 왜 날 못 믿어주는 거야? 통장 내역 다 봤다고 했는데도 정리했다고 우기는 걸 보니 너무 우습네. 그럼 모텔은 네 엄마랑 같이 갔냐? 그냥 혼자 쉬러 간 걸 수도 있잖아. 왜 그래?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모텔에 당신 혼자 갔다는 증거 있어? 그러는 당신은 증거가 있어서 그렇게 말하는 거야? 당연하지. 당신 그 여자랑 대화한 내용만 봐도 알 수 있겠던데. 제 이야기를 듣던 남편은 그대로 벙찐 듯이 말도 제대로 못하면서 변명을 하기 시작했어요. 지금껏 이런 사람과 살았다니 지금이라도 벗어나는 게 다행이라는 생각뿐이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입금을 하지 않으면 저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하니 달마다 돈을 나눠서 갚겠다고 말을 해서 공증을 받으러 갔습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그래도 우리 한때는 부부였는데 이렇게 나를 못 믿는다고? 그동안 너가 한 일을 생각하면 그렇게 말 못하지. 앞으로 나도 돈 입금 안 될 때마다 연락할 테니까 이자 2배 내기 싫으면 기한 맞춰서 입금하는 게 좋을 거야. 혹시라도 당신 마음 달라진다면 언제든지 연락 줘. 나도 기다리고 있을게. 그럴 일 없으니까 내 눈앞에서 얼씬도 하지 마. 그렇게 아들만 치켜세우던 어머니께서도 자존심을 굽히시며 미안하다고 매일 사과를 하셨지만 다시 그때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어요. 뭐든 처음에 잘해줄 때 고마움을 알고 표현하는 게 중요한데 항상 저를 타박하셨던 분이시거든요. 그렇다 보니 저도 계속 마음의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고 대들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되었네요. 남편과 잘 살아보겠다는 마음으로 외도도 봐주고 수모를 겪더라도 제가 조금만 더 잘하면 될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 오히려 남편만 편드는 시어머니를 보니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게다가 저와 그 상간녀를 두고 비교하신 것도 그렇고 저를 깎아내리는 집안과는 더 이상 상종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동안 남편을 보고 버텨왔는데 지금은 오히려 괜히 그랬다는 생각이 먼저 드네요. 또 이런 사실을 알리고 싶진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부모님께도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까지 저희 부모님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던 이유 중 하나는 아무래도 제가 있었던 일들을 말하는 스타일이 아니기도 했고 종종 가족과 함께 만나는 일에는 남편이 잘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어른들에게는 잘하는 스타일이라서 그런지 부모님께서는 그냥 잘 산다고 생각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혼 이야기를 꺼냈을 때 많이 놀라시더라고요. 김서방이 바람펴서 이혼하게 됐어요. 그동안 말 못 드려서 죄송해요. 김서방이? 누구랑? 아이고 그동안 네가 먹여 살렸는데 그 은혜를 이렇게 갚는단 말이야? 더 들을 필요 없다. 집 처분하고 너는 본가로 들어와. 정리될 때까지는 무슨 일 있으면 전화하고. 제가 이혼해도 괜찮아요? 당연하지. 내 딸 행복하라고 시킨 결혼인데 그렇게 김서방이 뒤통수 칠 줄은 몰랐다. 그래, 우리한텐 너가 더 중요하지. 앞으로도 창창할 텐데 그딴 놈 때문에 시간 허비하지 마라. 사실 아버지께서 결혼한다고 남편을 데려왔을 때 하지 말라고 했던 것이 3가지가 있었거든요. 바람, 그리고 도박, 폭력이었어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했고 그걸 어긴 것인 만큼 부모님께서는 당연히 분노하실 수밖에 없었죠. 그동안 너한테는 말 못했는데 김수방한테 우리가 건물 관리도 맡겼었었어.
근데 전혀 일할 생각이 없어 보이던데 그럼 그동안 생활비는 너가 대준 거냐? 그렇죠. 뭐 어차피 제 월급이 넉넉하니까 그동안 괜찮았는데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요. 외도뿐만이 아니라 어머니께서도 절 무시하셨거든요. 심지어 얼마 전에는 제가 수저를 먼저 들었다고 뺨까지 치셨어요. 그런 집안이라면 빨리 나오는 게 맞다. 어디 우리 귀한 딸을 쳐. 당장 찾아가고 싶은 거 꾹 참고 있어. 괜찮아요. 어차피 이제 안 볼 사람들이고 또 남편한테도 정이 다 떨어졌거든요. 그날은 남편에게도 실망할 수밖에 없었던 게 제가 뺨을 맞고 어이가 없어서 바라보고 있으니 저한테 하는 말이 그러게 왜 먼저 수저를 들었냐는 말이었거든요. 결국 나중에는 본인의 엄마 편을 들더니 제가 조금 정색하니까 그제서야 미안하다며 사과를 했어요. 저희 부모님께서도 저를 주지해 주시니까 더 용기를 얻고 이혼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대로 남편을 반품시킬 생각을 하니까 시어머니는 얼마나 좋아하실까 기대가 되더라고요. 짐 싸서 나가면 되고 시어머니 댁에 가서 살던 길바닥에서 살던 이제 신경 안 쓸 테니까 앞으로 돈이나 잘 보내. 내가 이 나이 먹고 어머님 집에 어떻게 들어가서 살아. 왜? 그렇게 아끼고 떠받들면서 이야기하시던 분인데 그 정도도 못 해주실까? 아직 늦지 않았어. 제발 다시 한 번만 생각해주면 안 돼? 그동안 너랑 4년 살면서 행복한 적도 있었지만 나한텐 지옥인 시간이 더 많았어. 좋았던 시간으로 돌아갈 때는 이미 놓쳤지. 앞으로 돈이나 잘 보내고 다신 부부로 볼 일 없으니까 미련은 개나 줘. 다행히 남편은 공증을 받은 이후로 꾸준히 돈을 보내고 있어요. 저희가 혼인신고를 했던 사실이 없다 보니 재산 분할에 있어서는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요. 이 부분은 저도 재산 분할이 가능할 수 있다고 들어서 살짝 불안하긴 했거든요. 하지만 남편이 기여한 부분 없이 오로지 제 월급만으로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집도 저희 집이라 남편에게 자산을 한 푼도 주지 않고 처리할 수 있었어요. 깔끔하게 갈라서고 난 뒤에는 남편이 보내는 원금 이자를 합친 돈으로도 쏠쏠히 용돈이 되고 있고 제가 하던 사업이 잘 되면서 전처럼 일을 많이 하지 않아도 월 수익이 꽤 많아지게 되었어요. 결혼을 유지하고 있었다면 이 돈으로 같이 여행도 다니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을 텐데 본인의 복을 그대로 차버린 거죠. 이후 어떻게 소식이 들렸는진 모르겠지만 남편은 꾸준히 저에게 후회하고 있다며 돌아와 달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그럴 생각이 없었어요. 그 상간녀도 나중에 제 남편과 바람이 난 걸 들켜서 결국 이혼을 당했다더라고요. 오히려 속이 시원하고 갈라서길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남편을 그렇게 아끼던 시어머니는 길거리에 나앉을 자식을 위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집을 내어주셨는데요. 아마 투룸이라 두 사람이 같이 사는 것 같더라고요. 그토록 감싸고 살던 아들과 같이 사니까 어머님은 행복하시겠죠. 저는 그 뒤로 제가 하고 싶었던 거 그리고 사업을 번창하면서 승승장구하고 있어요. 이 모습이 배가 아프겠지만 오히려 더 배가 아팠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남편이랑 같이 아는 지인에게 제 소식을 일부러 흘려주고 있는 중이에요. 갈라서고 나니까 오히려 홀가분한 기분으로 다닐 수 있으니 좋네요. 요즘 한번 다녀오는 건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저도 또 다른 인연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저를 위해서 살려고요. 비교당하는 인생에서 벗어나니까 저도 자존감을 되찾게 되어서 앞으로도 쭉 이렇게 살 거예요. 다시는 그때로 돌아가지 않을 거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 사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실 거죠? 그럼 두 번째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은행에서 일을 하다가 퇴직을 하고 집에서 소소한 취미 생활을 하면서 하루를 보내고 있답니다. 제게는 아들이 둘 있어요. 아이들이 초등학생이 될 때 이혼을 하고 혼자서 키웠죠. 제가 부끄러울 일은 아니지만 아내가 다른 남자와 바람이 나서 이혼장만 던져두고 사라졌어요. 그 전날까지만 하더라도 함께 외식을 하고 가족 사진도 찍고 나름 즐겁게 보냈는데 하루아침 만에 사라졌죠. 그래서 저도 아이들도 초반에는 많이 힘들었어요. 받아들이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죠. 아마 남은 사람들 중에서 제가 가장 늦게 정신을 차렸을 거예요. 두 아들 녀석들 덕분이죠. 혼자 그것도 남자 혼자서 키워낸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특히 둘째 녀석은 어찌나 사고를 많이 치는지 학교에 불려간 게 한두 번은 아니었죠. 둘째가 사춘기가 긴 편이라고 한다면 첫째는 큰 말썽 없이 무난하게 학교를 다녔어요. 둘이 연년생인데 형제들끼리 사이도 좋았어요.
둘째 녀석이 홧김에 집을 뛰쳐나가면 셋째가 데리고 들어오더라고요. 말이 좀 거칠고 행동도 큰 녀석인데 1살 차이 나는 형이 하는 말이라고 하면 두 말 없이 시키는 대로 하기도 했고요. 그런 둘을 보면 누가 봐도 형이고 동생이구나 싶었답니다.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아이들은 다 키웠다고 생각했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었어요. 둘째는 대학을 졸업하기도 전에 덜컥 자신의 아이를 가졌다고 동갑내기 여자애를 집에 인사시키는가 하면 첫째는 비혼주의라고 자기는 평생 결혼하지 않고 살겠다고 선언했거든요. 너무나도 극적인 두 아들 사이에서 한숨만 늘어나는 쪽은 저였죠. 갑자기 진행된 결혼이었지만 작은 며느리는 아들 녀석과는 전혀 달랐어요. 부모님께서 일찍 돌아가셨다고 하더니 애가 어찌나 꼼꼼하고 야무지게 하는지 가끔이지만 왜 아들과 연애를 했는지 모를 정도였어요. 둘째가 들어오고 나서 저의 걱정과 한숨은 많이 줄었죠. 우리 집 새남자들은 작은 며느리라면 꼼짝도 못했거든요. 그 와중에도 제 걱정은 늘 첫째였어요. 비혼주의라는 생각을 가진 게 저와 아내 때문은 아닐까 마음 한구석이 늘 무거웠죠. 첫째도 딱히 부정을 하진 않았어요. 녀석은 자기가 누군가와 함께 살면서 상대방을 믿고 책임져야 한다는 사실 자체가 부담스럽다고 말했죠. 처음엔 저도 선자리를 여기저기 알아봤는데 녀석이 35살이 넘어가면서 마음 한구석에서는 아들의 말대로 포기하고 있어야겠다 싶었죠. 그러던 어느 날 첫째가 저녁 식사 자리에서 폭탄을 하나 던졌어요. 둘째 아들 녀석이 결혼을 하고도 아직 분가를 하지 않아서 함께 살고 있다 보니 저녁 식사 자리가 정신이 없거든요. 둘째는 아들 둘에 늦둥이 딸까지 5 식구였고 거기다 저와 첫째까지 하면 식탁에 총 7명이 둘러앉아 있었어요. 아직 어린 손녀의 애교에 이제는 훌쩍 커버린 손자들의 학교에서 있었던 일까지 다들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르는 그런 식사 자리를 단숨에 조용히 시킬 정도로 큰 폭탄이었어요. 저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있습니다. 집에 데려오고 싶어요. 첫째의 한마디에 남은 식구들은 얼음이 된 것처럼 가만히 있었어요. 과하게 조용해진 식탁에 민망해진 첫째는 몇 달 전부터 만나는 여자가 있었으며 그 사람과 결혼을 하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제가 환청을 듣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비혼주의를 외치던 아들 녀석인데 결혼이라니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죠. 둘째는 만우절인가 생각도 했다고 하더군요. 저와 둘째가 이렇게 혼이 나가 있는 동안 가장 먼저 정신을 차린 건 작은 며느리였어요. 아주버님, 날은 언제로 하고 싶으세요? 집으로 모실 거면 저도 미리 준비를 좀 해야 하는데. 첫째는 식사 대접은 부담스러우니 가볍게 인사만 드리겠다고 하더군요. 둘째 며느리는 처음 인사하는 자리인데 그럼 차만 마시고 가는 것도 이상하지 않냐고 했지만 첫째가 전혀 아니라고 하면서 식사를 함께 하진 않을 것이라고 했어요. 인사하러 온다는데 식사는 함께 먹어야지 그래도. 사실 그 사람 아버지가 좀 편찮으셔서 매일 병원에 가야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길게 시간을 뺏고 싶진 않아서요. 첫째의 이야기를 들은 우리는 충분히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납득했어요. 첫째는 괜찮은 날이 정해지면 다시 얘기를 해주겠다고 했죠. 저는 그 이야기를 들은 날부터 괜히 가슴이 두근거리고 긴장이 되더라고요. 사실 첫째는 절대 결혼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자기 생각이 워낙 강해서 뭘 하나 정하면 쉽게 바꾸는 녀석이 아니라서 꿈에도 생각지 못했답니다. 그렇게 고집스러운 첫째의 생각을 바꿔준 아이가 어떤 사람인지 그걸 상상하고 있으면 시간도 금방 흐르는 것 같았어요. 폭탄 선언이 있고 일주일 정도 지났나 첫째가 여자친구를 데려오겠다고 하더군요. 저희 가족들은 엄청 긴장된 얼굴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건 작은 며느리뿐이었죠. 오히려 보는 사람 불안하게 왜 이렇게 경직돼 있느냐고 저와 둘째를 타박할 정도였답니다. 인사하러 왔다고 하면서 첫째 며느리 될 아이가 들어오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 달랐어요. 우리 첫째 아들은 딱딱하고 반듯한 이미지가 좀 있거든요. 평소에 말도 별로 없고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하거나 말하는 법도 없어서 무채색에 가까운 그런 느낌인데 완전 반대였죠. 화려한 꽃이 연상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화장이 진하거나 옷이 화려하다는 게 아니라 사람 자체가 그런 생각이 들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애랑 만나는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였죠. 안녕하세요, 아버님. 처음 인사드리는 자리에 빈손으로 올 수 없어서 가져왔어요. 저는 얼떨떨한 기분으로 선물을 받아들였죠. 제가 좋아하는 양주였어요. 제가 술을 많이 마시지도 즐기지도 않지만 딱 하나 이 양주만큼은 좋아하거든요. 그 사이에 손자들 선물이며 작은 며느리에게는 화분까지 주더라고요.
저는 뭘 그렇게 많이 챙겨왔냐고 했지만 활짝 웃으면서 기분 좋게 받아주셨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웃는 얼굴이 사람을 더 화려하게 만들더라고요. 순간 이혼한 아내의 얼굴이 잠깐 보이는 것 같기도 했어요. 그렇게 생각이 들고 나니 계속해서 얼굴이 겹쳐 보이더군요. 솔직히 좋은 기분은 아니었어요. 첫째의 마음이 바뀐 게 이 때문인가 싶기도 했죠. 저는 여느 아버지들이 그렇듯 저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가족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물었어요. 예비 며느리는 방글방글 웃으며 대답을 하는데 사람이 화려한 만큼 밝기도 하구나 싶었어요. 우리 큰애랑은 어떻게 만났어요? 아, 카페에서 제가 실수로 정민 씨에게 커피를 엎질렀어요. 그것도 엄청 제대로 말이죠. 작은 며느리는 무슨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스토리라고 눈을 빛내며 어떻게 된 건지 자세하게 물었어요. 예비 며느리는 부끄러워하면서 그 상황에서 화도 내지 않고 담담하게 괜찮다고 말하면서 세탁비도 받지 않고 그냥 자리를 뜬 큰아들에게 너무 미안해서 며칠이고 카페에서 큰아들을 기다렸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다시 만났을 때 세탁비 대신 저녁을 사겠다고 말했고 그렇게 만남이 이어졌다고 말이죠. 제가 들어도 무슨 영화나 드라마에 나올 법한 만남이더군요. 큰아들은 민망한지 그런 이야기는 그만 물어보라고 하면서 헛기침을 했어요. 예비 며느리는 이런 모습이 다른 사람들과 달라서 자신이 고백을 했다고 둘 사이에 이야기를 해주더군요. 이야기가 계속될수록 안절부절 못하는 큰아들의 모습도 그런 아들을 웃으면서 바라보는 예비 며느리의 모습도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렇게 첫 만남을 가지고 첫째가 데려다 준다고 나간 뒤 저는 둘째에게 물었어요. 첫인상이 어떻냐고 말이죠. 둘째는 자기 생각이 뭐가 중요하겠느냐고 하더니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죠. 엄마 좀 얼굴이 닮았다기보단 분위기? 웃는 거? 하여튼 그래서 형이 좋아하나 했죠 뭐. 저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그동안 엄마 이야기를 특별하게 한 적이 없어서 다 잊고 산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나 싶어서 괜히 입안이 씁쓸했죠. 저와 둘째는 이 이야기는 절대 첫째에겐 하지 말자고 약속을 하고는 모르는 척 입을 꾹 다물기로 했어요. 그렇게 인사를 시키고 당장이라도 결혼 준비를 할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첫째가 아무 말을 하지 않더라고요. 오죽하면 중간에 헤어졌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했죠. 그러던 중 첫째가 결혼 준비를 하려고 한다고 말하더군요. 그러면서 사돈될 분이 몸이 편찮으셔서 상견례 자리엔 나오기가 힘들어 상견례를 생략하고 싶다고 말이죠. 전 아무리 그래도 사돈이 될 분의 얼굴도 모르는 게 말이 되냐고 했지만 첫째 말에도 일리가 있었어요. 친척이 많은 것도 아니라 상견례를 한다고 해도 나올 사람이 없는데 뭐하러 굳이 하느냐고 말이죠. 그럼 결혼 준비는 어떻게 하려고? 그걸 너희 둘이서 다 할 수 있겠어? 나도 그 사람도 결혼식 크게 하는 걸 원하진 않아요. 죄송하지만 그냥 가족들 모시고 조촐하게 소규모로 하려고요. 그래도 신경 써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 당장에 결혼하고 나서 살 집은 어떻게 하려고? 집은 구했어? 첫째는 직장 근처에 작은 오피스텔을 얻었다고 말했어요. 둘이 살기엔 나쁘지 않은 크기였지만 나중에 아이가 태어나면 너무 작을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아들의 생각은 확고했죠. 전 내키지 않긴 했지만 그래도 결혼은 죽어도 안 한다는 아이가 결혼이라는 말을 입에 올렸다는 것이 고마워 알겠다고만 했어요. 며칠 뒤 저는 첫째와 큰며느리를 집으로 불렀어요. 결혼 준비에 정신이 없겠지만 그래도 꼭 주고 싶은 것이 있었거든요. 저는 언젠가 첫째가 결혼을 한다고 하면 주려고 모아두었던 통장을 건넸어요. 엄청난 큰 액수가 들어있진 않았지만 아이들 둘이 결혼하는데 예물값이라도 했으면 하는 마음이었죠. 큰며느리는 한사코 괜찮다고 자기들끼리 할 수 있다고 사양했어요. 하지만 부모 마음은 또 그게 아니잖아요. 받아둬라. 내가 같이 다니면서 봐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너희들끼리 꼭 필요하다 싶은 곳에 잘 썼으면 좋겠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정말 아껴서 잘 살게요. 정말 감사드려요. 큰며느리의 거듭된 감사 인사에 손살에 치면서도 내심 아이들에게 도움이 된 것 같아 기분이 좋았습니다. 결혼식은 정말 조촐하게 치렀습니다. 하객들이라고 하기도 민망할 정도로 가족 친지들만 모였죠. 저는 그날 사돈을 처음 만났어요. 많이 편찮으신 모양인지 휠체어를 타고 나오셨더라고요. 딸의 웨딩드레스 입은 모습이라도 보고 싶어서 잠깐 나왔다고 말씀하시는데 코끝이 찡해지더군요. 왜 첫째가 상견례를 생략하자고 했는지 이해가 됐어요. 사돈은 결혼식 끝나기 무섭게 창백해진 안색으로 병원으로 먼저 들어가 보겠다고 말했어요.
저는 예쁜 딸을 며느리로 맞이할 수 있어서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그대로 헤어졌죠. 첫째까지 결혼을 시키고 나니 이제 진짜 제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구나 싶었어요. 진지하게 고향으로 내려갈까 생각도 들었죠. 이미 가진 재산이라곤 어느 정도 정리했고 제 손에 남은 것이라곤 고향의 작은 땅과 집이 전부였죠. 자식들 자리 잡으면 고향에 내려가 그 땅에 농사를 지으며 살아볼까 하는 생각으로 남겨뒀거든요. 하지만 늦둥이 손녀 재롱 구경하는 재미에 금방 그런 생각도 사라지더군요. 첫째가 결혼해 분가를 난 이후 매주 주말만 되면 집으로 찾아왔어요. 맛있는 요리를 배웠다고 하면서 작은 며느리까지 주방엔 얼씬도 못하게 하고는 혼자서 저녁을 준비했죠. 처음엔 살짝 불안하기도 했어요. 요리와 전혀 관계없는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손맛이 좋다는 첫째 아들의 말에도 콩깍지가 쓰여서 저런다고 할 정도였죠. 그런데 정말 맛깔스럽게 잘하더라고요. 레시피를 보고 했다는데 수준급이다 싶었죠. 작은 며느리도 정말 못하는 게 없는 아이인데 큰 며느리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덕분에 제 입만 호강이었죠.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직장의 지인에게서 구했다고 유명한 도예 작가의 전시회 티켓을 가져와서는 함께 가자고 권해주기도 했죠. 제 유일한 취미가 도예를 배우는 것이었거든요. 전시회에 가서도 계속 제 팔짱을 끼고는 전시물에 대해서 물어보더라고요. 도예에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닐까 싶을 정도로 말이죠. 전시회장에서 도예 교실을 함께 다니는 사람들을 몇 명 만났는데 다들 딸이 있었느냐고 놀랄 정도였어요. 도대체 무슨 복을 그렇게 타고났어? 작은 며느리도 그렇게 아버지 아버지 부르면서 따라다니만 이제는 큰 며느리까지. 야, 이 부럽네, 부러워. 괜히 어깨가 으쓱하고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런 제 모습을 눈치챘는지 큰 며느리가 평소보다 더 화사하게 웃으면서 다 아버님이 잘해주셔서 그렇다고 저를 치켜 세워주더라고요. 저는 지인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으면서 전시회를 구경하고 나왔죠. 집에 들어오니 작은 며느리가 잘 다녀오셨냐고 하면서 저녁 준비에 한창이었죠. 얼마 전 TV에서 나오는 잡채를 빤히 보고 있는 모습을 봤다고 하면서 잡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걸 또 언제 봤느냐고 물었지만 작은 며느리는 배시시 웃으면서 맛은 장담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식탁에 앉아서 식구들을 보는데 이런 게 행복이지 뭐가 행복이겠는가 싶은 생각이 들었네요. 큰 며느리는 누구하고도 쉽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어요. 몇 번 만나지도 않았는데 동네 어른들이 다 저희 집 큰 며느리를 알더군요. 시장에 갔는데 다들 제게 큰 며느리가 싹싹하고 예의도 바르다고 칭찬 일색이셨죠. 주말이 되면 낮부터 며느리들이랑 시장을 함께 가는데 양옆에 애들이 제 팔짱을 끼고 가면 다들 무슨 복이냐고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한 번은 작은 며느리 부탁으로 반찬 가게에 간 적이 있었는데 사장님께서 큰 며느리가 반찬 사러 와서는 자꾸 자기 재산인 레시피를 알려달라고 한다고 이런 게 다 가져가면 자기 장사 어떻게 하느냐고 웃으면서 한 소리 하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제가 잘 먹는 반찬을 직접 해보고 싶은데 인터넷 레시피로는 별로였다고 가게까지 찾아가서 딱 하나만 가르쳐 주실 수 없냐고 물었더라고요. 가게 일을 돕겠다고 나서면서 물어보는 통에 거절도 못했다고 하는데 괜히 얼굴이 붉어지면서 민망한데 그게 또 그거대로 기분이 좋았어요. 그렇게 몇 달은 정말 재밌게 지냈어요. 큰 며느리도 작은 며느리도 의외로 둘이 잘 맞춰 지내더라고요. 저는 전혀 다른 성향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내심 다행이다 싶었죠. 거기다 사돈도 많이 좋아지셨다고 하니 이렇게 좋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식구들과 경주 펜션을 빌려서 놀다 오기도 했고 손자들이 하도 캠핑 노래를 불러서 캠핑장에도 다녀왔죠. 큰 며느리는 아이들하고도 잘 지냈는데 손주 녀석들이 큰엄마와는 이야기가 잘 통한다고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작은 며느리가 섭섭하다고 제게 말할 정도였죠. 그런 저희 집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한 것은 큰 며느리가 찾아오는 빈도가 줄어들면서부터였어요. 일주일에 몇 번이고 오던 아이가 이제는 주말에 얼굴 보기도 힘들었죠. 저는 무슨 일이라도 생겼느냐고 물었지만 얼버무리면서 말을 하지 않더라고요. 어쩌다 찾아오는 날에도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죠. 저는 첫째를 불러 무슨 일이 집에 있느냐고 물었지만 큰일이 아니라고만 하더군요. 저는 걱정이 됐어요. 그렇게 밝고 에너지 넘치던 아이가 이렇게까지 변한 것엔 이유가 있지 않겠는가 싶었죠. 하지만 당사자들이 입을 꾹 다물고 있으니 답답해 미치겠더라고요. 그날 저녁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녁을 먹고 나서 급하게 일어나는 큰애 내외를 방으로 불렀죠. 저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숨기지 말고 다 이야기를 하라고 애들을 다그쳤어요. 오늘이야말로 무슨 일이 있어도 이유를 듣겠다고 다짐했죠.
결국 먼저 이야기를 꺼낸 건 아들 녀석이었어요. 장인어른께서 급하게 컨디션이 나빠지셨어요. 아무래도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 수술비가 좀 커요. 수술하고 나서도 회복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도 있고, 그래서 저도 아내도 이리저리 알아보는 중이에요. 너희는 그런 얘기를 어떻게 나한테 말 한마디를 안 해? 내가 그 사실을 알면 내가 그 돈 마련하는데 도움을 주면 좋지 너희 타박을 하겠니? 그런 중요한 얘기를 어떻게 숨겨? 제가 숨기자고 했어요, 아버님. 아버님이 부족한 저한테 얼마나 잘해주시는지 아는데 돈 얘기를 어떻게 해요? 큰며느리가 울면서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어요. 저는 이런 큰 이야기를 제게 숨겼다는 것도 속상했지만 아이들이 저를 편하게 의지하지 못한다는 점도 마음이 아팠죠.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니 수술 자체는 보험이 적용되지만 거기서 사용되는 약물 같은 것들이 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서 금액이 상당하더라고요. 아이들이 대출을 알아보고 있는 중이라고 고백했죠. 제가 은행에서 일한 경력이 있는데 그런 생각까지 했으면서 왜 묻질 않았느냐고 한 소리 하긴 했지만 길게 혼을 낼 순 없었어요. 어떻게든 제게 손 벌리지 않고 해결하고 싶었다는데 그 마음을 어떻게 혼을 내겠어요. 저는 같이 방법을 찾아보자고 말하고는 아이들을 돌려보냈죠. 그날 밤 저는 생각이 많았습니다. 제게 큰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제게 남은 것이라곤 고향의 작은 땅과 집뿐이니까요. 그 땅은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곳이자 저의 어린 시절 추억이 가장 많이 담겨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쉽게 마음의 결정을 내릴 수가 없었죠. 저는 다음날 아침부터 부지런히 고향으로 내려가 부동산을 하는 친구를 찾았습니다. 상황을 이야기하고 급하게 땅을 처분하고 싶다고 하자 친구 녀석이 알아봐주겠다고 하더군요. 금매로 내놓으면 땅은 5천만 원 정도 할 것이라고 알려주더군요. 친구 녀석은 개발이 예정된 곳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지리적으로 좋은 것도 아니라서 어쩔 수 없다고 말하며 엄청 미안한 얼굴을 했어요. 생각보다 적은 금액에 저는 다시 연락하겠다고 말하고는 집으로 돌아왔죠. 작은 며느리는 이른 아침부터 나갔다 피곤한 얼굴로 돌아온 저를 걱정스럽게 바라보며 괜찮으시냐고 물었어요. 저는 대충 둘러대고는 방으로 들어가 누웠습니다. 천장을 보고 있으니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어요. 하지만 이내 마음을 굳혔죠.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겠는가 싶더라고요. 주말에 집에 온 큰며느리는 마음고생이 심한 듯 더 창백해 보였죠. 저는 큰며느리를 조용히 방으로 불러서는 5천만 원짜리 수표를 내밀었어요. 엄청 놀란 얼굴로 저와 돈을 번갈아 바라보며 이게 뭐냐고 묻더군요. 아버지 병원비 수술비며 네가 고생이 많다. 이걸로 수술부터 빨리 진행하렴. 수술하면 좋아지실 수 있다는데 고작 돈 때문에 차일피일 미룰 순 없잖니. 아버님, 이 큰돈이 어디서 나셨어요? 그이 말로는 고향에 내려가실 생각으로 다 정리하셨다고 하던데요. 설마 아버님 고향이... 저는 큰며느리의 말을 자르며 거기까지는 알 것 없으니 어서 넣어두라고 말했죠. 아니에요, 아버님. 진짜 그런 돈이라면 저 못 받아요. 그이가 대출 쪽 알아보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아버님 돈은 못 받아요. 대출은 한참 걸려. 얼마나 나올지도 모르고 그냥 모른 척하고 받아두렴. 그리고 우린 가족 아니냐. 가족끼리 서로 챙겨주고 아껴주고 도움 필요하면 도와주고 그렇게 사는 거지. 큰며느리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절대 이 일은 잊지 않겠다고 감사하다고 몇 번이나 인사를 했죠. 저는 빨리 사돈어른께서 쾌차하셨으면 좋겠다고 말하면서 기분 좋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홀가분한 마음으로 며칠이 지났을까요? 큰애 내외가 밝은 얼굴로 왔더라고요. 수술 날짜가 정해졌다고 하면서 말이죠. 워낙 유명한 교수님의 수술이라 날짜가 금방 잡히진 않았지만 그래도 잘 될 것 같다고 엄청 좋아했죠. 그 모습을 보는데 땅을 처분하기 잘했다 싶었어요. 그런데 작은 며느리가 평소와는 좀 달라 보였어요. 자꾸 큰 며느리 쪽을 힐끔 보면서 갸우뚱하기도 하고 한숨을 쉬기도 했죠. 물론 표시가 심하게 난 건 아니지만 워낙 오래 살다 보니 저절로 눈길이 가더라고요. 큰애 내외가 가고 나서 저는 작은 며느리를 불러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작은 애는 깜짝 놀라면서 아무 일도 없었다고 시치미를 뚝 떼는데 평소 거짓말을 할 줄 모르는 애라 금방 얼굴에 표시가 났죠. 내가 우리 작은 애는 얼굴에 다 드러나서 평생 거짓말은 못하고 살 거라고 했지?
그냥 이야기해. 괜히 혼자서 속 끓이지 말고. 그네랑 연관 있는 일이니? 아까 뭘 그렇게 힐끔거리고 그래? 그게 아니고요, 아버지. 저도 확실한 일이 아니라서요. 확실해지면 말씀드릴게요. 그냥 말하기엔 제가 오해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서요. 작은 며느리의 반응에 무슨 일인가 더 궁금해졌지만 조금만 시간을 달라고 하니 더 이상 물어보기도 애매했어요. 저는 알겠다고 하고는 절대 혼자서 고민하지 말라고 했죠. 그렇게 일주일의 시간이 흘렀나 작은 며느리가 할 말이 있다고 잠깐 이야기를 하자고 하더군요. 그것도 밖에서 봤으면 좋겠다고 말이죠. 저는 뭔가 심각한 이야기인가 하면서 약속 장소로 나갔어요. 작은 애가 먼저 와 있었죠. 저는 무슨 일이길래 집에서도 못하는 이야기냐고 물었어요. 작은 며느리는 망설이더니 어렵게 입을 열었죠. 제가 형님 회사 근처에 미팅이 잡혀 있어서 나간 적이 있었는데요. 거기서 좀 이상한 얘기를 들었어요. 이상한 이야기라니? 언제 말이냐? 저번 주 늦게 들어온 날 말이냐? 미팅이 길어졌다고 한 날? 네, 그날이요. 미팅이 끝나고 나오는데 형님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는 척이라도 하려고 가는데 모르는 남자분이랑 엄청 반갑게 인사를 하더니만 둘이서 어디로 가더라고요. 너무 친근해 보여서 제가 따라갔거든요. 물론 잘못된 행동이라는 건 아는데 너무 가까워 보여서요. 작은 며느리 이야기에 누가 뒤통수를 강하게 내려친 기분이 들었어요. 남자라니, 그것도 가까워 보이는. 저는 긴장감에 주먹을 쥐었다 펼쳤다를 반복하면서 이야기를 마저 해보라고 다그쳤어요. 작은 며느리는 제 눈치를 보면서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갔죠. 두 사람이 차를 타고 사라지길래 저도 부랴부랴 쫓아갔는데 어느 호텔 앞에서 내리더라고요. 급하게 따라가긴 했는데 찾질 못했어요. 혹시 라운지에 있나 싶어서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설마 하는 마음에 호텔 앞에서 기다렸는데 3시간 정도 지나서 두 사람이 다시 나오더라고요. 저는 입안이 바싹 말라오는 게 느껴졌어요. 바람이라니, 대낮에 호텔이라니. 저는 앞에 있던 물잔에 물을 단숨에 비우고는 물을 더 달라고 말했죠. 작은 며느리는 고개만 숙이고는 마시지도 않은 커피를 이리저리 휘젓고 있었어요. 저는 그 뒤로 이야기를 물었죠. 호텔에서 나와서는 각자 갈 길 가는 바람에 더 이상은 볼 수 없었어요. 그런데 어제 제가 또 두 사람을 영화관에서 봤거든요. 둘이 서로 팔짱 끼고 나오는데 아무리 봐도 이상해서 아버지,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해요. 작은 며느리는 무슨 죄인이라도 되는 듯이 앉아 있었죠. 저는 네가 무슨 잘못이냐고 말해야 한다는 것을 머리론 알고 있었지만 좀처럼 입이 열리지 않았어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죠. 정신 차려보니 작은 며느리가 제 손을 잡고 토닥이고 있더군요. 괜찮냐고 묻는 말에 저는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말했어요. 네가 미안하긴 뭐가, 네 잘못이 뭐가 있다고. 혹시나 모르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말하지 말고 내가 알아보마. 마음 많이 쓰였을 텐데 고생했다. 저는 그렇게 작은 며느리와 비밀을 만들고는 집으로 돌아왔죠. 집에 돌아와서도 저는 생각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2번이나 근데 잘못 본 것은 아닐 테고 사돈어인데 영화관이나 호텔은 또 무슨 소린가. 12번을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았죠. 마음으론 큰 며느리를 당장에 불러서 확인하고 싶었지만 증거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작은 며느리가 본 게 전부라는데 따져 묻기도 애매했죠. 저는 그렇게 꼴딱 날밤을 새고는 다음날 마음을 굳게 먹고 큰 며느리가 다니는 회사 앞으로 갔어요. 주변에 큰 공원이 있더라고요. 건물이 잘 보이는 곳에 자리를 잡고 앉았죠. 큰 며느리 모습도 보였죠. 갑자기 전화벨 소리가 울리고 큰 며느리가 제 쪽으로 걸어왔어요. 저는 큰 며느리가 절 봤는지 알고 깜짝 놀랐지만 얼마 떨어지지 않은 벤치에 앉아서 전화를 받았어요. 제게 완전히 등을 보인 상태였죠. 저는 긴장으로 흥건해진 손바닥을 바지에 닦고는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자기야. 오늘은 바쁘다고 전화하지 말랬지. 자기는 준비는 다 하고 전화한 거야? 비행기표랑 여권은? 평소에 들어본 적 없는 하이톤의 음성으로 간드러지게 말하는 큰 며느리의 모습은 너무나도 낯설었어요. 이혼 서류야. 벌써 도장 찍어서 준비했지. 돈? 계좌에 넣었지? 그쪽에서 바로 찾을 수 있게 해뒀어. 대출 승인이 아직이라나? 은행 다녔다는 영감탱이 연줄 좀 쓰면 될 텐데 하여튼 고리타분해.
진짜 내가 이번 건 크게 한탕할 생각에 참았지. 안 그랬으면 벌써 날랐어. 아무래도 은행 다녔다는 영감탱이는 저를 칭하는 말 같았죠. 저는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손부터 시작해서 온몸이 떨려왔죠. 겨울도 아닌데 말이에요. 그렇게 제게 아버님 아버님 부르면서 사랑스럽게 다가왔던 것들이 모두 꿈만 같았어요. 그래 알아. 5천만 원만 가지고 나르기엔 우리가 공을 너무 들였지. 자기야 나도 힘들었다니까. 진짜 영감탱이한테 잘 보이려고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자기 몰라? 꼴의 남자라고 내가 아버님 하고 부르면 금방 해벌쭉해서는 내가 소름이 돋았어. 상상만 해도 점심때 먹은 게 올라올라 그런다. 하늘이의 전화통화가 길어질수록 저는 점점 숨을 쉬는 것이 힘들어질 지경이었어요.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머리채를 휘어잡고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도저히 움직여지지 않았죠. 아무리 다리에 힘을 넣어도 일어나는 것조차 할 수 없었어요. 비행기 날짜 잘 확인했지? 수술이라고 말해도 날짜 있어서 그것보다 먼저 떠야지. 이제 이 일도 못하겠다. 늙었나봐. 다음엔 자기가 해. 자기 차례잖아. 그래. 알아. 나도 사랑해. 나중에. 끊어. 큰며느리는 늦었다는 동료의 부름에 급히 일어나더니 종종걸음으로 공원을 빠져나갔어요. 저는 그 자리에 앉아 그 모습을 끝까지 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죠. 어떻게 집에 들어왔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어요. 분명 운전을 하긴 했는데 정신 차려보니 제 방이더군요. 텅 빈 집 안에서 혼자 한참을 울었습니다. 바보같이 저런 꽃뱀한테 걸려버린 우리 큰아들 인생도 그리고 세상 풍파 다 맞고 살아왔다 생각했는데 홀라당 속아 넘어간 제 인생도 답답했죠. 집안에 제 울음소리가 울렸어요. 그렇게 있다 보니 현관소리와 함께 작은 며느리가 퇴근해서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급하게 눈물을 닦고 누웠어요. 저는 두 눈을 질끈 감고 숨만 내쉬고 있었죠. 작은 며느리는 제가 잠든 것이라 생각하고 살짝 들어왔다가 나가더군요. 저는 이 일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정리해야 하나 고민이 됐어요. 방금 전화를 녹음이라도 해둘 것을 상상도 못했던 전개에 가만히 있던 것이 후회가 됐죠. 저는 우선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이 시간에? 너 대출 받는다고 하던데 어디 은행이냐? 큰아들은 허둥거리며 대출 이야기는 어떻게 하셨냐고 물었죠. 마음이 급한 저는 그런 건 묻지 말고 당장에 어느 은행인지 이야기하라고 했죠. 큰아들은 제가 대출 심사를 도와줄 것이라 생각했는지 곧 승인이 날 것이라며 괜찮다고 하더군요. 저는 언성을 높이며 당장 이야기하라고 했죠. 아버지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대출 신청한 은행은 왜 자꾸 물어보세요? 잔말 말고 빨리 말해. 아니다 됐다. 네가 말 안 한다고 내가 못 알아낼 성 싶으냐? 금방이라도 전화를 끊을 것 같았는지 큰아들이 급하게 저를 말리고는 은행을 알려주더군요. 딱 제가 일했던 곳이었어요. 저는 알겠다고 말하고는 함께 일하던 동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 집 아들이 은행에 다니고 있다는 것이 생각났죠. 동기는 갑자기 전화해서는 제 아들의 대출 승인을 좀 미뤄달라 부탁하는 제 말에 순순히 그렇게 이야기하겠다고 하더군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해야 하나 고민했는데 아무것도 묻지 않아줘서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렇게 우선 대출을 연기하고는 둘째 아들 내외를 방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작은 며느리가 봤다는 사실을 전했어요. 작은 아들은 바로 눈이 뒤집혀서는 바람이 무슨 소리냐고 작은 며느리를 들들 볶더군요. 야, 너 이게 무슨 소리냐? 뭘 봤다고? 나한텐 왜 말 안 했는데, 너 이러는데 너한테 무슨 의돈을 내? 가서 사고치면 누가 수습하라고? 둘 다 그만해. 그리고 작은 애가 뭔 잘못이 있다고 그렇게 볼까? 내가 말하지 말라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둘에게 오늘 낮에 직접 들었던 내용을 빠짐없이 말했어요. 작은 아들 내외는 입을 떡하니 벌리고는 한동안 반응이 없었죠. 그렇게 괄괄하고 다혈질인 작은 아들까지도 반응이 없을 정도였으니까요. 저 역시 같은 일을 겪었기에 저는 가만히 둘을 기다렸습니다. 곧 작은 아들이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다 죽여버리겠다며 밖으로 나가려 하더군요. 저와 작은 며느리는 급하게 붙들어 그렇게 해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워낙 어렸을 때부터 다양한 운동을 한 녀석이라 저희 둘의 힘으로도 역부족이었죠. 야, 네가 지금 가서 엎어버린다고 도움이 될 것 같아? 정신 안 차려? 아버지 보시는데 맞을래?
작은 아들의 힘에 이리저리 휘둘리던 작은 며느리가 소리를 지르며 등짝을 후려치자 그제야 정신을 차린 것인지 얌전해지더군요. 힘이 빠진 제가 휘청거리자 작은 며느리가 깜짝 놀라며 저를 부축했어요. 작은 아들도 놀랐는지 죄송하다고 하면서 다시 자리에 앉더군요. 명확한 증거도 없이 고작 내가 들었다는 말로 해결될 일은 아니라는 것쯤은 너도 알겠지? 경찰에 가서 이야기를 하려고 해도 너희 형한테 말하려고 해도 증거가 있어야지. 그래서 말인데 둘째야, 네 놈 친구 중에서 흥신소인가 뭔가 하는 애 있다고 하지 않았니? 그 녀석하고 연락하고 지내지? 아, 형탁이요? 네, 아직 연락하고 있어요. 물어볼까요? 뒤 좀 캐달라고? 사실 여부만 좀 확인해달라고 그래. 사돈이란 사람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지부터, 그리고 작은 애가 봤다는 남자랑 너희 형수도 비행기 끊었다는데 그것도 맞는지 가능하면 알아봐달라고 하고. 저는 작은 아들 내외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큰애 앞에서 내색하지 말라고 못을 박았어요. 물론 당사자 앞에서 화가 나더라도 무슨 일이 있어도 참아야 한다고 신신당부를 했죠. 작은 아들은 씩씩거리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했지만 그렇게 못하겠거든 어디 한동안 나가 있으라고 했죠. 아버진 되세요? 얼굴 보고 밥이 넘어가시겠냐고요. 전 못해요. 지금 당장이라도 가서 두 인간들 목이라도 비틀어버리고 싶은 심정이에요. 그만해. 아버님이 괜찮아서 하시는 말씀 아니잖아. 그 정도도 몰라? 어떻게든 그것들 잡아서 족치고 싶은데 증거가 없어서 이렇게 참고 또 참으시잖아. 그러니까 당장 형탁이 오빠한테 전화해서 빨리 움직이라고 해. 우리가 증거를 잡아야 그것들 교도소에 집어넣지. 저는 작은 아들에게 대화로 봐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것 같다며 자세하게 알아봐달라고 전화라는 말도 빼놓지 않았어요. 그렇게 작은 아들이 형탁이를 만나러 간다고 나갔어요. 다음 날 낮에 큰아들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대출이 자꾸 승인이 미뤄지는데 혹시 도와줄 수 있느냐고 말이죠. 저는 모르는 척하고 얼마를 넣었기에 그러느냐고 물었어요. 사실 급한 마음에 대출을 연기시켜달라고는 했지 얼마를 넣었는지까지는 구체적으로 묻지 않았거든요. 큰아들은 망설이더니 1억을 넣었다고 하더군요. 전 도대체 그 큰 금액이 어디 필요해서 넣었냐고 물었어요. 수술하고 퇴원하시면 아무래도 저희가 모셔야 될 것 같아서요. 처음에 아버지 말씀처럼 식구 늘어날 거 생각하고 평수 넉넉하게 준비할 걸 괜히 후회가 되더라고요. 전화기 너머였지만 아들의 쑥스러워하는 얼굴이 그대로 그려지더군요. 금방이라도 한숨과 눈물이 터져 나올 것 같았어요. 저는 침착하게 알아보겠다고만 하고는 전화를 끊었어요. 이 일이 진짜로 밝혀지면 아들이 어떻게 될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어요. 충격받을 모습이 눈앞에 선했죠. 저는 그날 밥을 한 숟갈도 먹지 못했답니다. 사돈 수술 날짜라고 들었던 날이 점점 다가오는데 조사를 부탁한 곳에서는 연락이 없었어요. 점점 초조해졌죠. 작은 며느리는 사람 조사하는 일이 하루 이틀로 끝나겠느냐고 말하며 마음을 편하게 먹어야 한다고 했지만 저는 그게 힘들었어요. 하루가 1년 같았죠. 그렇게 조사를 부탁한 지 3일째 되는 날 작은 아들이 알아냈다고 하면서 시뻘건 얼굴을 하곤 들어왔어요. 금방이라도 주먹을 휘두를 것처럼 흉흉한 모습이었죠. 저 역시 긴장이 됐어요. 아버지가 생각하신 건 이상으로 쓰레기예요, 이것들. 작은 아들은 결과를 보여주며 형탁이를 통해 알게 된 사실을 설명했어요. 들으면 들을수록 정신이 아득해지더군요. 혹시나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증거가 될 만한 사진도 찍었더군요. 큰며느리와 남자가 호텔을 드나드는 모습, 길에서 진한 스킨십을 나누는 모습까지 꽤 여러 장이 됐죠. 작은 며느리는 자신이 본 그 남자가 맞다고까지 하더군요. 저는 당장 큰아들 내외를 집으로 불렀어요. 큰아들 내외는 갑작스런 호출에 당황한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큰며느리는 제 안색이 나빠 보인다고 말하며 무슨 일이 있으셨냐고 물었어요. 그 가증스러운 얼굴에 소름이 돋았지만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있기야 있었지. 아주 큰일이. 하마터면 크게 상의를 당할 뻔했지. 정민아, 내가 너 대출은 막아뒀다. 그러니 생각도 하지 마. 큰아들은 사기를 당하다니 무슨 소리냐며 그게 자신의 대출과는 무슨 상관이 있냐고 물었어요. 어리둥절해하는 큰아들을 두고 저는 큰며느리 앞으로 사진을 내밀었어요. 아주 다정하게 남자와 있는 사진이었죠. 얼굴색이 단번에 바뀌더군요. 허둥거리며 사진을 주우려는데 큰아들의 행동이 더 빨랐어요. 큰아들은 의문 속 남자의 사진을 바라보더니 이 남자가 누구냐고 물었죠. 큰며느리는 아무 답변도 하지 못하고는 눈을 피했어요.
이 사진으로 놀라면 안 되지. 꽤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이던데 그렇게 뻔질나게 만났으면서 언제까지 숨길 수 있을 줄 알았어? 그리고 병원에 입원해 계신다는 사돈, 결혼식 때 만났던 사람이랑 아예 다른 사람이던데. 저는 결혼식 사진과 함께 병원 입원 중이라는 동명의 환자 사진을 보여줬어요. 누가 봐도 확연하게 다른 사람이었죠. 뒤이어 저는 사돈인 줄 알고 만났던 사람의 또 다른 사진을 보여줬어요. 지방 장터에서 분장을 하고 무대에 오는 모습이었죠. 큰아들은 이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큰며느리는 아랫입술만 깨물면서 초조한 듯 주먹을 꼭 쥐고 있었어요. 내 돈 5천만 원에 대출 받아서 나오는 금액까지 해서 어디 가려고? 비행기 티켓까지 준비했던데 내가 너 이대로 보내줄 것 같아? 우리 아들 인생 이렇게 만들고? 내놔. 당장 내 돈 내놔. 제 언성이 높아지자 큰며느리는 도망이라도 치려는 듯 재빠르게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이미 입구를 지키고 있던 둘째 아들에게 막혔죠. 큰아들은 멍한 얼굴로 사진과 큰며느리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봤어요. 여보, 이게 뭐야?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 다 뭐냐고 말해봐. 네가 직접 말해보라니까? 이거 나 다 들었으면서 뭘? 간밤에 꿈자리가 사납더니 재수가 없으려니까. 모든 것이 밝혀지자 큰며느리는 바닥에 침을 뱉으며 알아들을 수도 없는 욕을 짓거렸어요. 저는 당장 돈부터 돌려달라고 했죠. 영감님, 돈은 무슨 돈? 내가 뭘 받았는데? 증거 있어? 당신이 나한테 돈 줬다는 증거 있냐고! 큰며느리는 아주 뻔뻔한 얼굴로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고 딱 잡아댔지요.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저는 5천만 원짜리 수표를 주지 않았느냐고 말했지만 큰며느리는 오히려 저를 노망난 노인에 취급하면서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어요. 당신들 지금 내가 바람 피웠다고 거짓말했다고 이렇게 사람 나오는 거야? 까짓거 이혼해! 거짓말로 당신들 속인 거 맞아. 내가 잘못했네. 이혼해줄게. 됐지? 그러니까 사람 가두지 말고 비켜. 저는 작은 며느리에게 손짓을 했어요. 사전에 약속했던 부분이었거든요. 조용히 안방으로 들어간 작은 며느리는 경찰에 신고를 했죠. 이혼? 당신이 할 말이야? 누가 누구더러 먼저 이혼을 꺼내. 이혼 이야기를 해도 우리 형이 해. 남의 인생 이렇게 만들어 놓고 가긴 어딜 간다고? 웃기지 마. 당장 우리 아버지 돈부터 안 내놔? 큰며느리는 끝까지 모른다고 소리를 지르더니 작은 아들을 밀치며 날뛰기 시작했어요. 큰아들은 이미 넋을 놓았는지 가만히 고개만 숙이고 있었어요. 곧 경찰이 도착했죠. 막상 경찰의 얼굴을 본 큰며느리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저는 큰며느리를 가리키며 사기를 칠 목적으로 우리 아들과 결혼했다며 사기죄로 신고한다고 말했어요. 큰며느리는 억울하다고 소리를 질렀죠. 우선 경찰서에 함께 가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더군요. 저는 작은 며느리에게 큰아들을 부탁하고는 경찰서로 따라갔죠. 경찰서에서도 큰며느리는 돈에 대한 것은 아무것도 모른다. 바람 피운 것으로 이렇게 사람을 신고해도 되는 거냐. 간통죄 없어진 것 아니냐는 등 소리를 질렀어요. 경찰서에 있던 사람들이 힐끔거리는 게 느껴졌어요. 큰며느리 소리에 경찰관들은 머리가 지끈거리는 모양이었어요. 조용히 하라고 몇 번이나 말했지만 그럴수록 큰며느리는 더 날뛰었죠. 너는 내가 은행에서 일했다는 사실을 잊은 모양이구나. 내가 그 큰 돈을 수표로 주면서 아무 대비도 안 했을 것 같니? 경찰관님, 이에 해외 계좌 확인해 보세요. 거기 입원 후에 5천만 원 수표가 입금되었을 겁니다. 저는 사전에 적어둔 5천만 원짜리 수표 번호를 제출하며 말했어요. 순식간에 큰며느리가 조용해지며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죠. 저는 예전부터 은행에서 일하던 습관으로 수표를 사용할 때는 꼭 그 번호를 체크해두고 있었거든요. 큰며느리는 이런 사실을 몰랐던 거죠.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경찰은 당장의 확인은 어렵다고 하면서 고소장을 쓸 것이냐고 물었죠. 저는 당연하다고 말하면서 그 자리에서 고소장을 작성했어요. 큰며느리는 자신이 생각지도 못했던 일에 놀란 나머지 갑자기 말을 다듬더니 제 팔을 붙들고 잘못했다고 자기가 속였던 것 다 용서해달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런 큰며느리를 무시하고는 흥신소에서 받은 자료들 중 일부를 경찰에 제출했어요. 다른 피해자가 있는 것 같다는 말도 빼놓지 않고 했죠. 제가 들었던 대화를 그대로 전하면서 남자도 조사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도 했죠. 큰며느리는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알았는지 저한테 울고불고 매달렸어요.
아버님, 제가 잘못했어요. 5천만 원 드릴게요.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이혼 서류도 쓸게요. 그러니까 저 좀 봐주세요. 아버님! 큰며느리는 바닥에 무릎까지 꿇어가며 제게 매달렸지만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나중에 들었지만 큰며느리와 그 남자는 이런 일을 반복적으로 저질러 오면서 꽤 많은 돈을 갈취했더라고요. 신고 피해액이 10억이 넘었다고 하더군요. 함께 작당 모의를 했던 남자까지 잡았는데 조사를 하면 할수록 사기 건수가 끝도 없이 나오고 있다고, 도대체 지금까지 어떻게 잡히지도 않고 피해 다녔는지 놀라울 뿐이라고 경찰도 혀를 내둘렀어요. 이름을 바꿔가며 사기를 저질렀으며 그렇게 빼돌린 돈으로 한동안은 흔적을 찾을 수도 없이 조용히 숨어 지내다가 다시 나와서 일을 벌리는 수법이었죠. 재판으로 넘어가는 건 당연한 일이었죠. 그 상황에서 큰며느리는 갑자기 죽어도 이혼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이혼? 꿈도 꾸지 마. 그렇게 내가 도와달라고 했을 때 그냥 넘어갔으면 도장 이미 쾅쾅 찍었지. 근데 나를 이 꼴로 만들었으면서 이혼? 난 죽어도 못해. 안 해. 나랑 이혼하고 싶으면 고소부터 취하고 와. 큰며느리는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빌 때는 언제고 얼굴을 싹 바꾸고는 눈에 쌍심지를 켜고 덤벼들었죠. 하지만 저희는 이혼 소송을 할 생각이 없었어요. 이혼이 아닌 혼인 무효 소송을 진행할 생각이었죠. 이렇게 거짓으로 시작된 결혼이 무슨 효력이 있겠느냐며 변호사님도 무효 소송을 해야 한다고 하시더군요. 큰아들은 그날의 충격으로 한동안은 밖에 나오지도 않았어요. 회사에는 무슨 말을 한 건지 처음엔 연락이 오더니 그것도 잠잠했죠. 저는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과거 아내가 집을 나갔을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집에만 틀어박혀 있는 것이 불안하고 초조했습니다. 큰아들은 가족 누구와도 말을 섞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식사도 거의 하지 않았고요. 작은 며느리가 매 끼마다 식사를 준비해서 방문 앞에 가져다 놓았지만 먹은 신용만 하는 것인지 좀처럼 양이 줄지 않았어요. 큰아들은 세상에 벽을 세운 것처럼 사람을 밀어내고 있었어요. 저는 몇 번이고 아들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우리 모두의 잘못이지 너의 잘못이 아니라고 나쁜 생각은 하지 말라고 말이죠. 한 달 정도 지났을까 드디어 큰아들이 밖으로 나왔어요. 살이 쪽 빠졌더군요. 얼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별다른 말 없이 아들을 꼭 안아줬어요. 큰아들은 그렇게 안겨있더니 한참 만에 죄송하다고 말했죠. 저는 네가 미안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며 아들을 안은 팔에 더 힘을 줬어요. 알고 보니 아들은 회사에 휴직계를 낸 상태였어요. 저는 이번 기회에 둘이서 여행을 가자고 말했습니다. 처음엔 의아해하던 큰아들도 곧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지요. 저희는 함께 배낭을 짊어지고 산티아고 순례길을 걷기로 했어요. 그 길의 끝에서는 이 모든 일을 잊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희망을 보길 바라면서 말이죠.